안녕하세요. 추리 논증 1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1주차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주차에는 논리 퍼즐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논리 퍼즐에 대해서 한 주일 정도 이렇게 강의할 게 되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학생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강의를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간단하게 지금 논리 퍼즐이라는 이 단원, 마지막 단원이라서 사실 뭐 잘 안 다루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여기는 이제 대체로 형식적인 연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참과 거짓, 진실과 거짓을 통해서 이제 논리적인 게임을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같고, 그룹핑, 어떻게 이렇게 집단을 모아주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수리, 추리,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 퍼즐을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리 추리라는 것은 이제 수리를 통해서 이게 왜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제 210쪽에 형식적인 연역으로 이제 해결하는 논리 퍼즐인데, 이게 규칙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A면 B다, A면 B다,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죠. 그래서 요걸 if라고 하면은 아주 명료할 것 같아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다. 만약 A라면 B다. 그 다음에 A이거나 또는 B다. A이거나 또는 B다. 지금 시간이 글씨가 안 보여갖고 제가 글씨를 볼 수가 없네요. 이거를 그 다음에 A이거나 또는 B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것처럼 해서 O와 영어로 O와 A이거나 또는 B다, A 체크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이고 또한 B다.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영어로 하면 AND, 그래서 이런 표시로, 영어로 AND라고 그러죠. 이런 표시로 A and B, 그 다음에 A가 아니다. 그래서 컬이죠. none.
여기서 이제 그 문장에서는 이게 불분명한데 영어로 하면은 그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쭉 뭐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요거는 다른 방법이 저도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하나 다 풀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 풀어보면은 이제 풀어본 만큼 어떤 그 왕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실과 거짓의 논리 게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 만한 게 없고, 여기 풀어놓은 것을 워낙 잘 풀어놔서요. 제가 그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우리 책에 있는 연습 문제는 뭐 다루질 않았죠. 그 책을 잘 읽어보고 따져보고 하는 방법 말고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231쪽에 이제 그 진실과 거짓의 논리 게임에서 전제의 제약 조건에 따라 참과 거짓의 값을 부여하여 답을 찾아내기. 그건 이제 뭐 전제 자체가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참과 거짓, 누가 뭐 거짓말을 하고 있나, 뭐 라든가 어떤 경우가 그 바른 결론인가, 뭐 이런 걸 찾아내는 건데요. 이것은 이거 역시 문제를 풀어보는, 한 문제라도 풀어보는 수밖에는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 배치 혹은 그룹핑으로 찾는 논리 퍼즐. 그래서 이제 표를 작성해서 이제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이게 왜 지금 안 보이는, 잠깐만. 시기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갖고 이제 다 마친 걸로 해서 제가 11주차까지 사실은 진도를 다 나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는 이제 그 기출 문제를 풀기로 했는데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뽑아 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말이 그렇지 안 뽑아 오는지 뽑아 오는지도 알 수도 없고 또 거기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답이 있는 것을 김 빠지게 제가 하는 것도,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사이트를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의껏 하실 수 있는 분은 그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할 수밖에는, 뭐 이게 이제 대면 수업이라면은 그걸 뽑아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풀고 하는 게 가능한데 이제 풀어보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누가 발표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할 수가 없고 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도가 벌써 다 끝났는데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그 비대면 수업, 그 온라인이 아니고 그냥 만나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발표를 한다거나 뭐 풀어보라고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학교에서는 2시간 같으면 50분을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과제를 줘라 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사실상 과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과목도 여러 과목인데 싶어서 제가 이제 혼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났어요. 근데 하긴 해야 되겠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여기다가 몇 개를 해와가지고 같이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낫겠다 했는데, 복습이죠, 일종의. 그래서 연역 논증에 관한 복습을 이번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지금 주어진 논증이 어떤 논증인지 이걸 평가를 하고 어떤 논증인지를 이제 밝히시오 하는 문제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김 선생은 비대면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다. 그는 이 일이라는 것은 비대면 수업을 말하는 거죠. 비대면 수업.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비대면 수업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매진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논증인데요. 간단한 논증이죠. 아주 간단한 논증인데, 이것을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거죠. 재구성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증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전제. 김 선생은 비대면 수업에 매진했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됩니다. 뭐뭐 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나오면은 어떤 결론에 대한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김 선생은 비대면 수업에 매진했다. 열심히 했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을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김 선생이죠. 김 선생은 비대면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굳이 해놓은 이유는 성공적으로 마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매진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성공적으로 매진했기 때문에 마칠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연역추리죠. 어떤 매진했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것은 이제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다라는 것을 뭐 함의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역추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속에 결론이 암암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연역추리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건전하냐 하는 겁니다. 건전성이라는 것은 이게 좀 굉장히 어둡죠, 화면이. 건전성이라는 것은 타당성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이 타당성이라는 것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올바르게 도출이 됐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고요. 건전성이라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내용도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책에서도 이미 다뤘지만, 뭐, 전문가의 보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그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김 선생은 비대면 수업에 매진을 했다. 결론은 그는 비대면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다. 하는 것은 타당하긴 한데 건전성은 확보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열심히 그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고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어긋날 정도로 열심히 강의를 했지만 과연 그게 성공적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회의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없을 확률이 상당히 크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김 선생은 오늘 표정이 밝지 않다. 이제 김 선생은 꼭 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진도가 다 끝나가는데도 아직 4주를 더 강의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전제. 김 선생은 오늘 표정이 밝지 않다. 그 다음에 진도가 다 끝나가는데도 아직 4주를 더 강의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게 앞에 거랑 어떻게 반대냐? 이렇게 해가지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때문이다. 하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가고 전제가 돼가지고 진도가 다 끝나가는데도 아직 4주를 더 강의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김 선생은 오늘 표정이 밝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의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잘 보면은, 하나의 그 가설추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뭡니까,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우한 코로나라고 안 하죠. 코로나 19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장시간 상세하게 다루었죠. 근데 그걸 이제 가설추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가설추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 1번과 2번을 잘 비교를 해보고,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를 잘 대조를 해봐야만이 아하 하면서 이제 이거는 가설추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표정이 밝지 않은 걸 보고 왜 그런가 하는 걸 알아내는 건 상당히 쉬운 게 아니죠. 아마도 진도가 다 끝나가는데도 뭐 저에 대해서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4주를 더 강의해야 되는데 할 게 없다. 그래서 참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책에 남아있는 부분을 하는데 5분도 안 걸렸죠, 아까. 지금도 시간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데요. 이게 노트북인데 굉장히 작아가지고요. 지금 시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를 했는가를 알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노사 대타협을 이루고 나서 그 기업은 놀라운 발전을 하였다. 노사가 힘을 합하면 성공하지 못할 기업이 없을 것이다. 많이 들어보는 얘기죠. 신문지상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재구성을 하느냐, 논리적인 재구성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제는 노사 대타협을 이루고 나서 그 기업은 놀라운 발전하였다 하는 게 전제입니다. 발전하였다. 따라서 노사가 힘을 합하면 성공하지 못할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근데 없다로 했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일반적인 사실이죠. 어떤 그 기업이라는 구체적인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전제고, 지금 결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노사가 힘을 합하면 어떤 기업이든 간에 다 성공할 것이다 해서 개별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귀납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어떤 사실로부터 어떤 전제로부터 결론을 끌어낼 때 그 전제가 결론을 얼마나 견고하게 뒷받침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본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노사가 힘을 합하면 성공하지 못할 기업이 없다. 이거는 상당히 그런데 이상적인 거죠. 노사가 힘을 합쳐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귀납출이라고 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필연성을 가지고 100%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한다 하면은 이건 연역출이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100%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노사가 힘을 합쳐도 성공하지 못할 기업은 있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새가 우리의 머리를,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 했던 이유는 이게 굉장히 그 유익하고 재미있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 어떻게 보면 시간 때운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를 지나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죠. 어떤 경우에는 새가 막 공중을 날다가, 실내를 쫙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갖고 머리에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내를 해가지고. 새들은 뭐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걸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때 좀 지나가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건 아니죠. 그냥 자기 길로 가다가, 볼일을 본다 이거죠.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새가 우리 머리에다가 막 집을 짓려고 하면 때리거나 쫓거나 아니면 양해를 구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좀 지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이제 우리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새가 다른 데 가서 집을 짓도록 할 수는 있겠죠. 나쁜 생각이란 마치 우리의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남의 음식이라 하더라도요. 또, 재산을 많이 모으고 싶고, 또, 아름다운 그 여자, 아름다운 남자, 이런 대상을 보면은 어떤 나쁜 생각이라고 그걸 꼭 해야 되는 건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이 스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아낼 도리가 없다. 긍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리 가운데 자리 잡고 들어앉지 못하게 물리칠 힘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새가 집을 못 짓게 하듯이 나쁜 생각이 스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나가지 않는 것은 그걸 물리칠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어, 잠깐만, 이걸 누가, 예, 이거는 어, 에라스무스라는 그 유명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 에라스무스는 뭐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에라스무스 장학금 같은 게 유럽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유명한 말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재구성을 했을 경우에 새가 우리의 전제죠. 전제.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스치거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과 같이 나쁜 생각이 떠오르거나 머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은 유사하다 하는 게 하나의 전제. 이 글을 보고서 이렇게 이거를 전제를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보고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많이 읽어보고 이게 이런 말이구나. 예, 전제로서 이게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막아낼 도리가 없지만 우리 머리 가운데 그 자리를 잡고 잡지 못하게 그것을 물리칠 수는 있다 해서 이거는 유비출입니다. 뭐뭐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머리에 앉는 것과 새가 머리에 집을 짓는 거, 이거 이제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치는 것과 우리 머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머리 안에라는 건 우리의 의식 속에 이 말이죠. 의식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새와 나쁜 생각, 이걸 비유를 드는 거죠. 유비라는 건 비유인데, 비유를 했기 때문에 유비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증의 건전성. 원래 기업가는 이제 이 건전한가 안 건전한가를 지금 타당한 걸 판단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요. 건전한가 안 건전한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건 어렵다, 까다롭다 이거죠. 까다롭다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보는 건데요. 원래 기업가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다. 그러나 기업가가 추구하는 이윤은 자신만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협력기업, 근로자, 공공기관 등의 도움을 통해 얻은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는 자신의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수행해야 한다. 이것도 경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라고 그래요. 대체로 보니까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재구성을 해보면 전제 기업가는 원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경제와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다. 원래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제는 이 같은 게 두 번 들어갔네요. 이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기업가는 원래 이게 두 번 들어갔죠. 두 번째 전제는 기업가가 추구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협력기업, 근로자, 공공기관 등의 도움을 통해 얻은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1과 2로부터 어떤 숨은 전제를 우리가 본다면은 기업가는 자신의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숨어있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기업가는 자신의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1과 2로부터 나온 어떤 그 숨은 전제라기보다는 숨은 전제이지만 1과 2로부터 나온 그것을 이제 그 결론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 결론은 기업가는 자신의 그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그 논리 구성인데 이게 이제 과연 그러면 건전하냐 이게 좀 까다로워요. 사실 요게 지금 요 3번 2번은 잘못 들어간 거 두 번 들어갔으니까 빼면 되고요.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기업가가 이윤 추구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그런 이윤을 추구 하는데 그 이윤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노력이 아니라 뭐 협력 기업이나 근로자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제가 빨리 하다가 이게 자꾸 좀 오타가 많이 나고 죄송합니다. 그런 도움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된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게 없죠. 이제 문제는 이런 건데요. 지금 신의 본질은 곧 나의 삶이다. 신의 본질은 곧 나의 삶이다. 너무 더워서 제가 창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신의 본질은 곧 나의 삶이다. 신의 본질이 나의 삶이라면 신의 존재는 곧 나의 존재이며 신의 본질성은 나의 본질성이다. 상당히 그 뭔가 굉장히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어떤 그 신비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로서 이런 말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말이 건전한가 안 한가 하는 걸 지금 판단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재구성을 해보면은 전제, 신의 본질은 곧 나의 삶이다. 그 다음에 전제, 두 번째 전제, 만일 신의 본질이 나의 삶이라면, 예, 그쵸, 그대로. 신의 존재는 곧 나의 존재이며, 신의 본질성은 나의 본질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은 뭐냐. 그게 두 번째 전제라면, 신의 존재는 곧 나의 존재이며, 신의 본질성은 나의 본질성이다. 하는 게 결론이죠. 어떤 그 숨어있는 그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금 이 논리 구성 전제하고 수문 전제 해서 결론 내는 이걸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건전하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의 존재는 나의 존재이며 신의 본질성은 나의 본질성이다.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쉽게 안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신의 본질이 나의 삶이라면 신의 존재는 곧 나의 존재이고 신의 본질성은 나의 본질성이다. 이건 뭐 맞는 말이겠죠. 만일 그렇다면 그죠? 만일 신의 본질이 나의 삶이라면 신의 존재는 곧 나의 존재이며 신의 본질성은 나의 본질성이다. 이거는 뭐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타당하다는 거는 알겠는데 건전한가 하는 거죠. 건전한가. 그랬을 때에 그 신의 본질은 나의 삶이다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전제인데 이 전제 자체가 맞는 거냐 하는 거를 봐야 우리가 건전한가 안 한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새 뭐 교회라든가 뭐 해서 우리 코로나 이 사태에서도 굉장히 그 교회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신을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신의 본질은 곧 나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건전하다고 보기가 힘들지 않느냐, 일반화시키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제 진리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시간에 그 논증의 재구성과 이제 건전성 이런 거를 말하자면 연역논증을 하는 거죠. 연역논증을 이제 하는 건데 명철한 사람의 삶의 목표는 동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줄 만한 참패에 도달하는 것이다. 굉장히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 거라고 보는데 어디서 봤지? 하면서 이 개미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에서 이탈리아 사람인가 프랑스 사람인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래서 이 개미라는 소설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우리 뇌에 대해서도 뭐 어떤 소설을 많이 쓰고 그런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문장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놓을 필요가 있죠. 명철한 사람의 삶의 목표는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만한 참패에 도달하는 것이다. 저 같은 사람이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패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굉장히 좀, 성공에 도달하는 것이다 해야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참패에 도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승리로부터는 결코 배울 게 없고 실패를 통해서만 배우기 때문이다. 그럴싸한 말이에요. 그럴싸한 말이라는 이제 우리가 느낌을 가지는데, 그럼 이걸 한번 논증의 재구성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문전제가 이제 여기 들어있어요. 수문전제.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제 연습을 해보는 수밖에 없죠. 이걸 자꾸만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자꾸만 연습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명철한 사람은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must. 아니면 당위성. 뭐뭐 해야 한다. 의무. 그런 게 이제 강하게 들어가 있는, 수문전제가 들어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제는, 두 번째 전제는 뭐냐. 사람들은 승리로부터는 결코 배울 게 없고 실패를 통해서만 배운다. 글쎄요, 이게 맞는 말일까? 성공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을까요? 아니면 승리를 통해서는 배울 수가 없을까? 그래서 1과 2로부터 나오는 결론, 명철한 사람의 삶의 목표는 동시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만한 참패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건전한 것 같습니까? 뭐 이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이게 답이 없어요. 이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건전하다고는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공으로부터도 우리가 많이 아니면 승리로부터도 배울 게 많이 있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러시아를 쳐들어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를 보고서 많이 배우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독일군이 쳐들어오니까 모든 집에다가 다 불을 지르면서 식량을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 불지르거나 가져가거나. 그러니까 독일군이 아무리 쳐들어가 봐야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기진맥진해가고 거의 대부분의 그 병사들이 다 죽었어요. 실패를 했죠. 그래서 러시아의 승리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없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논증은 제가 볼 때는 건전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것은 모두 훌륭하다. 종교적인 것은 모두 훌륭하다. 왜냐하면 만인의 고차원적인 삶을 표현하는 것만이 종교적이기 때문이다 해서 슐라이어마흐라는 유명한 이 종교학자 주장입니다. 아까 또 뭐 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또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논증을 재구성을 해보고 이게 건전한가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전제는 종교적인 것은 만인의 고차원적인 삶을 표현한다 하는 게 이제 전제입니다. 수문 전제는 뭐냐? 만인의 고차원적인 삶을 표현하는 것은 훌륭하다. 이걸 잘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재구성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구성되는지. 그래서 1과 2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종교적인 것은 모두 훌륭하다. 해서 연역논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건전하냐 하는 거죠. 아까 그 신에 대해서 나온 것처럼. 종교적인 것이 모두 훌륭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종교도 많이 타락을 할 수 있고,
뭐, 이 종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말만 종교지 굉장히 사악한 그런 그 세력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또 이슬람교 형제지간이라고 그러죠.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뭐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내내 기독교를 다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교리화한 거죠.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걸 보면은 굉장히 사악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은 모두 훌륭하다.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느냐 해서 건전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그리고 종교적인 것은 만인의 고차원적인 사람, 글쎄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건전하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니냐. 저 같으면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답이 없고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건전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상식적이라고 그랬죠. 상식적으로 볼 때 종교가 훌륭하다. 모두 훌륭하다. 종교적인 것은 만인의 고차원적인 삶을 표현한다.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소설이에요. 카잔차스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이거 여러분들이 뭐 소설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따온 문장입니다. 이 조르바라는 이 주인공이 이제 그렇죠. 주인공이죠, 결국. 제가 말할 수 있는 한 주인께서는 한 번도 굶주려 보신 적이 없고, 사람을 죽여보지도 않았고, 물건을 훔쳐보지도 않았고, 간음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시겠어요? 라는, 그런 이제 조르바의 말인데, 이 조르바가 굉장히 기상천외의 어떤 순진한 인물이랄까요? 뭐 그런 그리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주인공이 이제 그리스에 가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 조르바를 비롯한 인부들을 채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만난 조르바가 하는 행적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 게 이 소설인데요. 이거를 한번 논증을 재구성해보자 하는 거죠. 논증을 재구성해보자. 첫 번째 전제는 주인은 한 번도 굶주려 본 적이 없고 사람을 죽여보지도 않았고 물건을 훔쳐보지도 않았고 간음해보지도 않았다. 이게 일반적인 말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따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말로 객관적인 언어로 다시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이 논증을 분석할 때는요. 해보지 않았다. 뭐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객관적인 언어로 이걸 다시 바꿔준다 하는 거죠. 이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수문 전제가 들어갑니다. 한 번도 굶주려 본 적이 없고 사람을 죽여보지도 않았고 물건을 훔쳐보지도 않았고 간음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이런 전제가 숨어 있다.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없다 하는 게 말은 하지 않지만 숨어 있는 전제죠.
그래서 1과 2로부터 주인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부터 1과 3으로부터 결론은 주인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없다 하는 것. 이제 연역 논증이죠. 이제 일반적인 사실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전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역 논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글쎄 이거를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에 따라 한번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굶주려 본 적이 없고 사람을 죽여보지도 않고 물건을 훔쳐보지도 않았고 간음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없다. 이거는 이 전제는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즉 건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명제는 이 논증은 상당히 건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극단적인 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모른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봐도 인생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저 같으면은 이것은 건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헤르만 헤세,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여러분도 좋아할 겁니다. 잘 안 알려진 방랑이라는 이 소설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평화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거는 건전한지 안 한지 일단 그걸 논증을 재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수문전제는 신과 평화가 있는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 신과 평화가 있는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이 숨어있는 전제가 되는 거죠. 신과 평화가 있는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악마와 전쟁, 평화가 아니고 뭐 전쟁이라든가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겠죠. 아니면 뭐 또 다른 평화가 아니면 글쎄 평화의 반대는 뭘까요? 그런 데는 구원이 없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전제는 신과 평화는 마음속에만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왼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으니까 신과 평화는 마음속에만 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구원의 길은 마음속에만 있다. 이게 건전한가요? 안 건전한가요? 뭐 당연히 이것은 이건 연역 논증이지만 신과 평화가 마음속에만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은 결론은 마음속에만 있다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은 이건 건전하다고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꼭 종교에서 말하는 신만을 의미하는 것은 이 헤르만 헤세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신비적인 어떤 힘, 초능력적인 힘, 또 그런 거에 의해서 악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그런 걸 신이라고 보면은 그 신이 있어야만이 평화가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마음속에만 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만 있다. 그럼 마음 바깥에는 없냐. 그러니까 이, 이 평화나 내 마음의 구원 이런 거는 어떤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평화와 나의 구원을 말하겠죠.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있다. 내 마음이 선해지고 내 마음이 그 평화가 깃들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저 같으면은 이것은 이제 건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답이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밖에 얘기 딱 부러지게 100%로 하진 못해요. 제가 무슨 뭐 추리논증에 무슨 신도 아니고 저도 역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진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냥 이렇게 먼저 이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냥 제시한다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각자의 구원은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통하여 각자가 세계 구원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이제 신부예요. 사람이 이제 이런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어떤 그 앞으로의 역사, 훨씬 우리가 알기 이전의 역사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유명한 신부님인데 이분의 그 논증을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첫 번째 전제는 각자는 자신의 구원을 통하여 세계 구원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각자는 자신의 구원을 통해서 세계 구원에 이바지할 수 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만큼 세계에서 일원인 나의 구원이 그만큼 비중이 있기 때문에 세계 구원도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각자의 구원은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 이거 맞는 말 같아요. 각자의 구원은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 숨은 전제는 세계 구원에 이바지하는 구원이 중요하다. 나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세계 구원이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숨어 있다는 거죠. 여기 세계 구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계 구원에 이바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1과 3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각자의 구원은 중요하다. 이거는 뭐 어떤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틀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명은 인간의 것이지만 생명은 신의 것이다. 이 장령이라는 이 논설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칼럼인 것 같아요. 칼럼. 조선일보 칼럼. 이 운명은 인간의 것이지만 생명은 신의 것이다.
무슨 성경처럼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고, 그 무슨 명부를 갖다 붙인다 해도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알듯말듯한 얘기를 목사님 같은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논증을 재구성해보면, 첫 번째 전제는 생명은 신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은 신의 것이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숨어있는 어떤 게 일로부터 나오는, 누구도 다른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숨어있는 존재는 전쟁에서 생명을 빼앗는 일은 피할 수 없다. 전쟁에 갔는데 뭐 자비를 베풀고 뭐 할 수가 없겠죠. 전쟁에 갔다 하면 닥친 대로 죽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숨어있는 전제는 정의로운 전쟁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 전쟁이다. 정의로운 전쟁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 전쟁이다 하는 것이 이제 숨어있는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폐가 있는 거죠.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했으니까 정의로운 전쟁에서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 전쟁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결론은 뭐냐?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즉 사람의 생명을 뺏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겠죠,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 건전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전제 결론 이런 것은 받아들일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의로운 전쟁. 그런데 또 정의로운 전쟁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의 무리가 침범해 올 때 그 악의 무리를 무찌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다. 이 사람 논리대로라면 그죠? 이순신 장군이 일본 놈들은 무조건 잡았다면 다 죽여버려야 된다. 사형에 쳐야 된다 해갖고 무자비하게 죽였거든요. 그러면은 임진왜란이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증은 건전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의 예도 그렇고 또 침략을 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방위를 해야 되고, 정당방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의 권리를 뺏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것은 건전하지 않다고 볼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거나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거나 할 때에 생명은 신의 것이다 해갖고
어, 적군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우리는 안 죽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반론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것은 건전하다 이렇게 이제 볼 것 같아요. 여기 생략 잘못 뭡니까? 여기 써야 될 게 이제 이건 연역출이라는 거죠. 연역 논증이라는 거죠. 생명은 신의 것이다 하는 게 대전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결론,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죠.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버나드 쇼의 그 비석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러죠. 그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써 있다 하거든요. 비석에. 그봐. 멈칫멈칫 하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이해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적응시킨다. 남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 다른 일들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이해성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맞지 않으면 자기를 적응시킨다. 그런데 완고한 사람은, 자신에게 세상을,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적응하도록 버틴다. 그러므로 모든 발전은 완고한 자들의 덕택이다. 이게 버나드 쇼의 유명한 말인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건전한가? 건전하지 않은가? 이런 걸 우리가 논증의 재구성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전제는 이해성 있는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적응시킨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한 태도죠. 두 번째 전제는 완고한 사람은 자신에게 세상을 적응시킨다.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 그 다음에 숨은 전제는 자신을 세상에 적응시키는 사람은 세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신에게 세상을 적응시키는 사람은이겠죠. 시키는 사람은 세상을 발전시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결론. 모든 발전은 이해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고한 자들의 덕택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세상을 자기에게 적응시키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히틀러라고 봐요. 히틀러. 히틀러에 의해서 세상이 발전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상식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건전한 주장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고한 사람. 완강한 사람이겠죠. 완강한 사람. 그래서 세상을 자기한테 적응시키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세상이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세상이 잘못됐다. 모든 걸 판단할 때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렇게만 한다면은, 일본 사람들의 역사 의식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자기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뜯어 고쳐야지 자기들이 세상에 적응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의외로 버나드 쇼의 생각은 상당히 건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원래는 제가 할 게 많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진도를 다 나가고 복습을 하는 건데 또 원래는 학교에서는
50분간 강의라고 과제를 받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과제하는 게 힘들 것 같고 여기까지 짧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습을 계속 하는 걸로 일단은 정해봤습니다. 이게 복습할 게 앞으로 3번 동안 복습할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뭐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